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농담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농담을 웃고 넘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인류가 치른 가장 큰 대가들은 늘 농담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미 계산서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말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전 세계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그 발언을 두고 코미디라고 잘라 말했고, 언론은 이 억만장자 대통령이 현실 감각을 잃은 것 아니냐며 조롱 섞인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장면만 놓고 보면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코미디는 그 뉴스 화면 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웃고 떠드는 동안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린란드를 잇는다면 10년 뒤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라는 질문이 실제 문서와 보고서 속에서 오가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즉흥적인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첫 카드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과거 여러 차례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검토해왔고, 트럼프 집권기에도 그 흐름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전의 대통령들이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다면 트럼프는 그 계산서를 카메라 앞에 그대로 던져버린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일부 외신과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덴마크에 현금을 들이밀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주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내부적으로 검토됐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의 진위가 아닙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살 수 있는 대상으로 진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게 단순히 부동산으로 뼈가 굵은 노인의 허풍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가장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겉으로는 황당한 제안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의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트럼프가 두려워했던 건 지금 당장 덴마크에 지불해야 할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로 무서워했던 건 10년 뒤 중국과 러시아가 그 섬에 목을 쥐었을 때 미국이 지불해야 할 패권의 통행료였습니다. 역사는 늘 이렇게 움직입니다. 싸게 살 수 있을 때 비웃고 비싸졌을 때 후회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지구가 뜨거워져서 북극곰이 살 곳을 잃는다는 슬픈 장면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훨씬 차갑고 잔인한 계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드러나는 것은 진흙탕이 아닙니다. 히토리오, 에너지 자원, 그리고 전 세계 물류의 목을 쥐게 돼 새로운 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국제정세에 대한 교양 강의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의 가격, 여러분이 투자한 전기차 기업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산업에서 일하게 될지가 이 얼어붙은 섬 하나에 어떻게 묶여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웃고 넘겼던 그 순간 이미 설계자들은 거대한 판을 깔아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판 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트려야 할 고정관념은 이것입니다. 그린란드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쓸모없는 섬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 생각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익숙합니다.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였을 때도 똑같은 조롱이 쏟아져졌습니다. 당시 언론은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 그 거래를 스워드의 얼음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뒤 알래스카에서 금과 석유가 쏟아져 나오자 그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비웃는 쪽에 설 것인가, 아니면 미리 계산하는 쪽에 설 것인가? 지금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알래스카 모먼트의 재현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알래스카 매입 직후부터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까지 포함한 북극권 확보를 검토해왔고,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공식적인 매입 제한까지 오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그린란드를 향한 집착은 단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의 지도자들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지구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메인보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미래 가치가 큰 땅이라면 왜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그냥 붙잡고 있지 못하는 걸까요? 왜 미국이 감히 사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뉴스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아주 불편한 돈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명목상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지도 위에서는 덴마크 왕국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부를 펼쳐보는 순간 이 관계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린란드는 스스로 굴러가는 경제가 아닙니다. 이 섬은 매년 덴마크 본국에서 흘러들어오는 막대한 재정 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블록그랜트라는 이름으로 매년 거액의 예산을 그린란드에 송금합니다. 이 돈은 병원 운영비, 공공인프라 유지, 교육과 행정 시스템을 떠받치는 생명줄입니다. 그린란드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 지원금으로 채워집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는 독립된 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달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아야 불이 꺼지지 않는 구조인 셈입니다. 덴마크 입장에서 이 섬은 감정적으로는 역사적 책임의 대상이지만 재정적으로는 늘 숫자가 맞지 않은 항목이었습니다. 인구는 적고 세수는 제한적인데 기후는 혹독합니다. 공항 하나, 병원 하나를 유지하는 비용이 유럽 본토보다 몇 배씩 더 듭니다.
덴마크 국민들이 세금을 낼 때마다 그 돈의 일부는 북극의 어둠 속으로 조용히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의 머릿속 계산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흘려보내며 부담을 안느니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논리였습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재무제표의 문제였습니다. 주가를 사고 파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적자가 누적된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비즈니스 질문에 가까웠습니다. 겉으로 덴마크 총리는 코미디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질 재정 부담과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액의 자금,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안보와 외교 관계, 이건 웃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교적 평화로운 거래 구상 뒤에는 훨씬 더 위협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 얼음섬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래왔듯 군함이 아니라 자본을 먼저 보냈습니다. 2010년대 후반 중국은 빈상 실크로드라는 이름을 공식 문서에 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북극을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새로운 물류촉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 중국은 북극과 지리적으로 아무런 인연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시선에서 보면 남의 집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이 동네와 나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장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늘 그렇듯 부드러웠습니다. 그린란드가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수건 사업, 바로 공항 건설 문제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를 포함해 몇몇 지역에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이 필요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이때 중국 국영기업들이 나타나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싸게 빠르게 지어주겠다. 자금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개발 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단순한 민간 시설이 아닙니다. 위치와 규모에 따라 언제든 군사적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북극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활주로 하나는 곧 거점 하나가 됩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장면에서 웃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당국은 덴마크 정부에 강한 우려를 전달했고 중국 자본이 그린란드 핵심 인프라에 깊숙이 들어오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외교적 표현을 빌렸지만 그 압박 의무에는 덴마크로서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덴마크는 중국 기업을 배제하고 자국 자금과 서방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항 사업을 정리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개발 방식 변경이 아니라 어느 진영에 설 것인가를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진짜 관심은 공항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시선은 이미 땅속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남부에는 세계 최대급 히토류 매장 가능 지역들이 있습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미사일 유도 시스템까지 현대산업의 핵심재를 입니다. 이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이미 중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 자본이 그린란드 남부의 대형 광산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을 때 그린란드 내부에서도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 방사능 우려, 지역사회 반발이 겹치면서 정치적 긴장이 높아졌고 결국 채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과 분쟁이 이어졌고 중국 자본은 예상보다 훨씬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새를 타서 미국과 서방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국제 자원 전쟁에서 늘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한쪽이 멈춘 순간 다른 쪽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싸움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히토류를 누가 지배하느냐, 그리고 그 히토류로 만들어질 미래 산업의 방향을 누가 결정하느냐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뉴스 속 그래프가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계좌와 생활비,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일자리 구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속의 보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보물을 실어나를 길입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열리는 바닷길, 북극 항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길이 열리는 순간 전 세계 물류 지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그려지게 됩니다. 북극 항로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탐험가의 얘기나 다큐멘터리 속 장면을 떠올립니다. 얼음을 깨며 느릿하게 나아가는 배, 안개와 침묵,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바다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물류를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북극 항로는 모험이 아니라 계산서입니다. 감상이 아니라 숫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세계 물류의 지도는 사실 하나의 전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수에즈 운하를 지나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출발한 배들은 동남아를 거쳐 인도양으로 들어가고 그 좁디 좁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뒤에야 유럽에 도착합니다. 이 길은 너무 오랫동안 당연한 길이었고 그래서 아무도 다른 선택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단 한 척의 배가 이 당연함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에버기브노가 수에즈 운하에 비스듬히 끼어버린 사건입니다. 며칠 동안 배들은 꼼짝도 하지 못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전 세계 경제는 엄청난 비용을 치렀습니다. 단순히 물건이 늦게 도착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길이 막히면 세계가 멈춘다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홍해 인근의 군사적 긴장, 무장 세력의 공격, 보험료 폭등,
수에즈 운하는 더 이상 안전한 기보값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물류 설계자들은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면 어떨까? 그 질문의 끝에서 다시 떠오른 곳이 북극이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한때 지도 위에만 존재하던 길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두산에서 유럽까지 가는 거리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시간도 절반 가까이 단축됩니다. 이건 단순히 배송이 빨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배가 쓰는 연료, 선원이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한 척의 배가 1년에 몇 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물류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회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아직 완성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숫자로 관측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물동량은 지난 10여 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아직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수준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자본은 언제나 가능해졌다는 신호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길을 누가 통제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북극 항로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 연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길을 자국의 관리 영역으로 간주하며 통행 규칙과 비용을 설정하려 합니다. 중국은 여기에 빙상 실크로드라는 이름을 붙이며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을 갖고 있고 다른 하나는 물동량과 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출입문에 해당합니다. 이 섬을 쥐고 있으면 유럽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누가 오고 가는지, 얼마나 오고 가는지를 말입니다. 고속도로가 깔리면 진짜 돈은 도로 위가 아니라 출구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미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주인공이 하나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북극 항로는 아무 배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두꺼운 얼음을 견뎌야 하고 영하 수십 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특수 선박이 필요합니다. 이런 배를 설계하고 건조한 경험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그 중심에 한국 조선업이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은 이미 극지 운항이 가능한 LNG 운반선과 해빙 기능을 갖춘 선박을 수년간 만들어 왔습니다. 북극 항로가 현실이 될수록 이런 기술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이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변합니다. 세계가 새로운 길을 열 때 그 길을 달릴 수 있는 차량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퍼즐은 거의 완성됩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 중국의 북극 접근, 러시아의 항로 통제, 그리고 한국 조선업의 존재감. 이건 따로따로 흩어진 뉴스가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세계의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뉴스에서 북극의 얼음이 녹는 장면을 보며 환경 재앙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 비극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얼음이 녹는 소리는 다른 세계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가는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북극곰을 걱정하고 누군가는 운임과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두 감정은 동시에 존재하지만 돈의 흐름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리는 늘 사건이 끝난 뒤에야 의미를 이해해왔습니다. 알래스카가 그랬고, 인터넷이 그랬고, 에너지가 그랬습니다. 그린란드와 북극 항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직 농담처럼 보이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같은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웃음이 끝난 자리에 기회는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는 말로 말입니다. 이제 이 모든 퍼즐은 거의 맞춰졌습니다. 왜 미국이 그토록 집요하게 그린란드를 바라보는지, 왜 중국과 러시아가 북극의 얼음 위에서 조용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이 왜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국제정세 이야기를 들을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나라들끼리 싸우는 이야기지 내 인생과는 상관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역사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국가 간의 영토 분쟁과 자원 확보 전쟁은 언제나 개인의 삶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내 아이가 어떤 산업에서 일하게 될지,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내 노후 자금이 안전한지 불안한지를 결정해온 근본적인 힘이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경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을 농담으로 소비하던 그 순간에도 세계는 이미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원을 무기처럼 다루는 법을 배웠고, 러시아는 길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알고 있으며, 미국은 그 둘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스위치를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위치가 바로 그린란드였을 뿐입니다. 이제 뉴스에서 북극의 얼음이 녹는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한 가지 감정만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 사라지는 생태계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얼음이 녹는 속도만큼 세계의 부의 지도 역시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은 언제나 도덕보다 빠르고 명분보다 차갑게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전기차 기업이 왜 갑자기 히토류 확보에 집착하는지, 글로벌 기업들이 왜 공급망을 재편하며 북극 항로를 계산서에 올려놓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조선업이 다시 전략산업으로 불리기 시작했는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얼음 아래에는 자원이 있고 그 자원 위에는 길이 있으며 그 길을 통제하는 자가
다음 시대의 룰을 만듭니다. 과거에는 지중해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움직였고 이후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장악한 국가가 패권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얼음으로 봉인해 두었던 마지막 무대, 북극권이 열리는 역사적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그 무대로 들어가는 가장 크고 무거운 열쇠입니다. 미국이 이 열쇠를 손에 넣으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땅을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마당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불청객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다가올 에너지 전환과 물류 혁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중은 언제나 사건이 끝난 뒤에야 의미를 깨닫습니다. 19세기에 알래스카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땅에서 쏟아져 나오는 금과 석유를 보며 후회했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을 웃음거리로 소비하는 것도 같은 장면의 반복일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라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던진 말 속에 숨어있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그 농담 같은 문장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돈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과 뉴스의 표면만 소비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이미 여러분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이 사용하는 에너지,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산업 환경은 이 북극의 얼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는 소리는 단순히 환경의 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부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신호이자 다음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조용한 종소리입니다. 이 변화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겠지만 이 흐름을 읽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경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존은 언제나 먼저 알아차린 사람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린란드를 보며 웃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 차가운 얼음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자본의 욕망을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혀주었다면 이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돈에는 속사정이 있고 그 속사정을 아는 사람만이 결국 부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